우리 수업 과정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 안의 나를 만나는 이너액티브 카드 마스터 과정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마스터라는 건 어찌됐든 모든 카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완벽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부터 짧게 드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아루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8년차 상담자이자 강사, 그리고 힐러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주로는 타로 카드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과 도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리고 성장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믿고 지금껏 임해왔는데요. 그런데 누군가를 치유하려면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오랜 시간 상담이나 분석을 받고 또 다양한 수련을 해왔어요. 대학원에서 자아초월 상담학을 공부했고 또 타로를 통해서 정말 많은 통찰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한국타로 상담교육학회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몇 년 전에 한국타로학회라는 집단에서 타로 마스터라는 자격을 취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격을 취득할 때 필수 조건이 주제 타로를 정해서 논문을 쓰고 발표하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이너액티브 카드는 타로는 아니지만 그 당시 저희 스승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처음 이너액티브 카드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교육기관에서 이너액티브 카드 수업을 들었는데, 아, 이건 진짜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이런 의미는 아니겠다. 진짜 의미나 활용도가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직접 발품을 팔아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너액티브 카드가 상담 치료 기법인 IFS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카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길로 국내 기관에서 진행하는 IFS 강의도 찾아 들으면서 카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됐고요. 그렇게 이너액티브 카드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또 저자의 사이트를 번역하고 IFS 공부를 하면서 카드 속 그림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까지 지난 5년간 이너액티브 카드에 엄청난 열정과 정성을 쏟아온 것 같아요. 덕분에 국내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너액티브 카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논문이 바로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 전달된 교재예요. 제가 이너액티브 카드를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저 역시 제 상처를 직면하고 수용할 수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카드에 담긴 그림과 메시지로 위로를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유용한 도구를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생겼어요. 그래서 2020년에 처음 10시간 분량의 워크샵을 몇 회기 진행을 하고 21년도에 논문을 쓴 이후로 더 많은 것을 알게 돼서 지금은 이렇게 마스터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런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 역시 이너액티브 카드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싶고요. 또 감사하게도 이 시간이 힐링된다는 참여자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카드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많은 발견과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 이름을 내 안의 나를 만나는 이너액티브 카드 마스터 과정이라고 지었어요. 네, 여기까지 저의 소개를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본격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너액티브 카드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꼭 이해해야만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 수업에서 가장 이론적인 내용일 텐데 단어들이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절대 어렵지는 않게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이너액티브는 타로 카드가 아니죠.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내면을 이해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운 감정 카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너액티브 카드는 IFS라는 심리치료 기법을 구조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너액티브 카드의 근간을 이루는 IFS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뭘 배우시던지 간에 특히 타로 카드의 경우는 전체 구조를 잘 알아야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타로 카드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이너액티브 카드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만 하는 IFS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선생님들 교재 페이지 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압축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PPT 화면을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너액티브 카드 속 그림들은 1980년대 초에 리처드 슈워츠라는 박사에 의해서 개발된 심리치료 기법인 IFS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IFS의 약자는 인터널 패밀리 시스템 테라피거든요. 한국어로는 내면 가족 체계 치료라고 불리죠. IFS를 창시한 리처드 슈워츠는 하버드대 정신의학부 교수이자 가족 치료사로서 내담자들의 내면 세계와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담자 내부에서 독립된 존재처럼 활동하는 소인격체들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내면의 감정들을 만나고 치유할 수 있는 기법인 IFS를 정립하고 교육을 하게 된 거죠. 그러한 기법의 영향을 받아서 이너액티브 카드도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너액티브 카드는 저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조금 뒤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흔한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다. 라는 그런 내용 있죠. 같은 의미로 뮤지컬 중에 완전히 다른 인격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지킬 앤 하이드라는 작품 아실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은 우리 마음을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이라는 5감정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드라마로 제작됐던 웹툰 유미의 세포들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단일하지 않고 그 감정의 스펙트럼은 너무나 다양한데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소인격체 그룹을 나누면 딱 12개거든요. 인물들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저자가 12그룹으로 카드들을 분류를 해놨어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지에 따라,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스펙트럼이 너무 극단적이라면 인격 장애가 되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항상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또 그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때로는 우리가 무의식적이거나 본능적으로 행동을 해놓고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설명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분노가 치솟거나 특정 상황에서 엄청나게 위축되고 긴장이 된다던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든지 원치 않는 감정에 압도될 때가 있죠. 리처드 슈워츠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내면에서 활동하는 마음의 부분들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존재들을 파트라고 지칭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소인격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우리 강의에서는 파트를 번역해서 부분으로 명명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는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직은 잘은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흥미롭다. 집중해서 배워봐야지 하는 마음 상태라면 우리 선생님들의 내면에서 호기심을 느끼는 부분, 생각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 선생님들께서 모두 열린 마음으로 와주셨지만 만약에 제가 첫 수업부터, 첫 실습부터 민감한 질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훅 들어와서 우리 선생님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방어적이거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이따가 시간이 좀 지나면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신 분은 슬슬 배가 고파지면서 수업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행복한 돼지라고 불리는 배고픈 부분, 식욕을 느끼는 부분이 나타나서 우리 선생님들을 방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주로 강의를 할 때 친절하게 안내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만능 도우미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것은 강사로서의 활동할 때 저를 돕는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강의를 마치면 끝났다, 이제 좀 쉬자 하면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소파 위에 들어 누울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사로서의 저와 휴식을 취할 때의 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 있겠죠. 왜요? 활동하는 부분이 달라지니까요. 주전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의 내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게 되는 역할이나 맺어진 관계들, 상황, 또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에 따라서 드러날 수 있는 인격체들이 참 많겠죠. IFS는 그러한 부분들을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면 가족 체계 치료라고 했잖아요. 왜 이름에 가족이 들어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물론 이 기법을 설립한 리처드 슈워츠가 가족 치료사였기 때문에 그것에서 확장된 개념이기도 하겠지만요. 쉽게 말해서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부분들과의 관계가 마치 이렇게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족 관계와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부분들끼리는 마치 가족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요. 한 사람의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슈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청소년 내담자는 대부분 부모나 선생님, 친구에게서 되물림된 가치관이나 신념, 환경에서 받은 영향과 관련된 문제가 많고요. 그건 성인 내담자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좁게는 내 가족이나 넓게는 민족적으로 우리에게 각인된 집단 무의식의 영향도 알게 모르게 많이 받고 있죠. 그것을 상속된 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당이 말에 애착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아이는 부모가 되어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인생 혼자 사는 거야. 아무도 믿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 홀로 살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강요받은 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누군가와 신뢰를 형성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서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겠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던가 혹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강해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거나 경직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까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집단 무의식이 뭐가 있을까요? 한이라는 게 있죠. 가만히 있으면 자꾸 나라를 뺏기니까 더 치열하게 맞서서 싸워야 되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절대 지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경쟁과열 문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부모뿐만 아니라 이 땅의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DNA에 새겨진 신념이나 감정 같은 것들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IFS를 깊이 공부하거나 상담을 받게 되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부분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달시켰어야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게 되고, 그렇게 기존의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해요. 가족 중에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족 모두의 도움이나 변화가 필요하죠. 아이를 치유하려면 부모부터 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모든 부분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부분들 모두의 협조와 치유가 필요해요. 우리 내면의 많은 부분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너액티브 카드를 들여다보시면 서로 조금씩 연관된 그림들이 보일 거예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IFS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IFS는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특화된 기법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특히 여기 보시면 섭식장애, 우울증, 중독, 그리고 공황장애, 트라우마 등 다양한 분야의 효과가 입증이 되면서 심리 전문가들 사이에 IFS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핫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너액티브 카드에도 지금 보여드린 문제들을 표현하는 그림들이 꽤 들어있는데요. 특히 IFS는 초기에 섭식장애, 그러니까 거식증이나 폭식 등에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됐다라고 해요. 예전에는
주로 약물 치료에 의존을 했다면 IFS 상담을 통해서 원인이 되는 감정을 발견하면서 차도를 보였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IFS 코리아나 한국가정회복연구소, 그리고 저희 대학원 선배님이시기도 한 손성희 박사님께서 활발히 IFS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공인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교육할 수 있고, 저희 수업은 이너액티브 카드를 알려드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론적인 내용들은 사실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너액티브 카드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용도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FS 상담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무엇이 다른 건지에 대해서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IFS 기법 자체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내면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기억과 감정에서 구출해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내면 아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IFS 치료는 사실 내면 아이 치유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우리 마음의 구조를 훨씬 세분화시켜서 상처받은 어린아이 부분 외에도 그 아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하는 부분들과 우리의 본질에 가까운 참 자아가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상세히 다룰 거예요. 저도 IFS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떠올리기만 해도 몸서리치게 되는 기억이 있잖아요. 상담에서 그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때 눈을 감고 상담자의 안내에 따라서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과거에 경험한 사건을 아주 세세하게 다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제 3자가 된 것처럼 과거의 저를 바라보고 그때 제가 받고 싶었던 도움, 듣고 싶었던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심상화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신랑이 최면 상담을 해서 제가 직접 받아보기도 했는데, 최면에도 파트 테라피라고 해서 IFS와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방식의 상담을 경험을 해봤는데, 대체로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래된 기억을 재경험하면서 내면의 부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인데요. 과거 상처받은 경험을 직면하게 하고 예전과는 다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감정을 충분히 흘려보내거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구조는 동일하지만 상담 기법을 어떻게 명명하느냐,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IFS는 우리 마음의 부분들이 지닌 고통과 부담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감정이 마음 어딘가에 갇혀 있었다면 상담을 통해서 구출해낸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IFS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례를 찾아보시거나 관련 워크북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너액티브 카드의 역사와 저자에 대해서 짧게 알아볼게요. IFS가 개발된 이후 2013년에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인 톰 홈즈 박사와 그의 제자인 샤론 엑스타인의 표현력을 결합해서 IFS를 기반으로 하는 이너액티브 카드가 만들어졌어요. 이 둘의 만남을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면 톰 홈즈 박사가 미시건 대학교에서 IFS를 강의할 때 샤론 에크스타인이 그 강의를 수강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의 지도를 그려오라는 과제에서 샤론 에크스타인이 제출한 그림이 너무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림들을 강의 자료로 활용해도 되겠냐라는 동의를 구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톰 홈즈 박사가 그림을 수업에서 활용을 해보니까 정말 유용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워크숍을 들었던 전문가들의 요청으로 처음에는 여기 보이는 책으로 발매가 되었다가 이후에 사람들의 요청으로 카드 형태로 된 첫 번째 이너액티브 카드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너액티브 카드에는 샤론 에크스타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얼굴도 아주 흡사하게 그려진 카드가 2장이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후로도 이너액티브 카드는 계속해서 수정 보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4번째 에디션으로 발매가 되었고 총 75장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카드 뒷면에 보시면 에디션 숫자가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4번째 에디션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3번째 에디션이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가 다 사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3번째, 4번째 차이가 있냐면 색감 하나만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림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째 에디션을 갖고 계신 분은 여기 없으실 거예요. 2번째 에디션은 그림 장수가 달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IFS는 인간의 마음은 단일하지 않고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경험이나 역할만큼 다양한 인격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 전제를 톰 홈즈 박사는 마음의 다양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속의 그림은 이너액티브 카드에 그려진 내면의 부분들을 집과 가족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의 집이 있고 맨 위층 거실부터 맨 아래 빛이 들지 않는 지하실에도 많은 인물들이 위치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실에 존재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의식할 수 있고 또 주로 행동하게 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나한테 좀 그런 성향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저 아래 지하실에는 우리가 외면하거나 억압하는 감정이나 기억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올라올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개인이 받아들이거나 감당할 수 없는 기억과 감정들이 모인 장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교재 페이지 5쪽에 상세히 기술을 해놓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딱 필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위 그림은 이너액티브 카드에 그려진 내면의 부분들을 집과 가족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가장 아래쪽에 존재하는 지하실은 의식의 저장소를 나타낸다. 그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마음의 상태를 품고 있는 씨앗들이 저장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의식의 저장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는,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기억과 감정 부분들이 이렇게 씨앗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 우리 내면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마음 상태가 IFS에서 말하는 부분이다. 또한 가장 상위층에 위치한 곳은 틱나탄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의식의 거실이라고 불리는 일상의 의식을 나타낸다. IFS에서는 마음 상태 혹은 부분이 전경으로 들어와서 내담자의 생각, 감정, 행동을 장악하는 의식의 상태를 그 부분이 거실에 있다라고 표현한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내면 및 외면 조건들이 활성화를 지지할 때는 특정한 마음 상태가 떠오르고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의식의 저장소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한다. 의식의 저장소에는 모든 부분들과 장차 나타나게 될 잠재적인 부분들의 씨앗이 있다. 어떤 부분들은 마음의 거실로 올라오기 위하여 적절한 시간과 상황을 기다리면서 일시적으로 저장되어 있다. 이 씨앗들은 우리의 유전적, 문화적, 개인적 역사로부터 형성된 습관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칼 융은 그 씨앗들이 과거의 총체적 경험 속에 원형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조건이 맞으면 발달할 수 있는 시가 수백 개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2명의 출연진이 제1진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중에 8명이 우리 시스템 안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한다. 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안내드린 내용을 교재에 제가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어서 IFS의 구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IFS의 구조는 크게 부분과 참자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시 부분은 보호자와 유배자로 나눌 수 있는데 보호자는 그 역할에 따라서
관리자와 소방관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서로 상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리자는 쉽게 말해서 전체 스케줄이나 해야 하는 일을 관리하는 매니저 혹은 지도자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방관은 이름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출동해서 감정을 빠르게 진압하는 일을 맡고 있어요. 교재 페이지 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유배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배자는 추방자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유배나 추방을 당하는 사람들은 보통 위험한 행동을 했거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먼 곳으로 보내지거나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만약에 우리 내면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위험하고 개인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우리 내면에서 격리하게 되고 그렇게 통제하는 부분을 유배자, 유배된 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이전 화면에서 지하실에 갇혀 있는 부분들의 이미지를 보셨을 텐데요. 유배자는 쉽게 말해서 어린 자아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무의식에 억압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 감정을 느끼거나 떠올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 멀리 지하실로 대변되는 무의식에 가둬놨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잊고 싶은 기억, 외면했던 감정이 갑자기 떠올랐을 때 유배자 부분이 올라왔다, 유배된 부분이 활성화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마 모두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20대 초반에 밤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당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 탁 뛰어오길래 뒤를 탁 돌아봤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칼을 들이대면서 목을 조르는 거예요. 이제는 10년이 넘어서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그래서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평소 일상 속에서는 괜찮은데요. 똑같이 그날처럼 밤에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이나 아니면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누군가가 뛰어오면 아직도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무의식에 묻혀 있었던 겁에 질린 부분,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의 유배자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무의식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경험 될 수 있어요. 과거에 상처받았던 사건, 잊고 있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서 힘드셨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유배자들은 고통받았던 그때, 그 시간에 고정된 채로 필사적으로 관심과 돌봄을 받고자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그 기억에서 벗어나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내가 여기에 있어, 나를 좀 봐줘, 이렇게 요청하는 아이와 같은 이미지예요. 결국엔 사랑과 보살핌을 원하는 어리고 유약한 우리의 내면이기 때문에 이너액티브 카드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취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유배자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보호자 군단이 등장을 하는데요. 보호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리자와 소방관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먼저 관리자 부분부터 알아볼게요. 관리자의 가장 큰 목적은 유배된 부분의 활동을 미리 예상하고 막는 것인데요. 미리 고삐를 조이고 빈틈없이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훈육하는 부모나 상사, 선생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관리자는 개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통제하면서 타인에게 잘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상처받지 않고 평가절하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방식으로 유배된 감정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능하거나 성공하고 번듯해 보이면 무시당하지 않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되더라도 열심히 일을 하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이 관리자들의 특성이에요. 물론 관리자 부분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책임감이 필요한 영역에서 기한에 맞춰서 일을 잘 끝낼 수 있도록 조율을 해준다든지 열심히 일하게 만드니까 사회적인 성공을 돕기도 하죠. 하지만 자기 자신보다는 늘 해야만 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실수나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완벽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요. 그림에서 보이는 이미지처럼 관리자는 굉장히 엄하고 깐깐하고 단호한 모습이에요. 필요하다면 우리 내면의 또 다른 부분들을 강하게 비난하거나 가혹하게 몰아붙이기도 하는데요. 관리자가 활성화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항상 규칙이나 약속을 지키는 것에 민감하다던가, 일을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쉼없이 일하거나, 자기 감정보다도 타인의 감정을 살피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게 될 거예요. 관리자가 의식의 거실을 많이 차지하는 분들은 성격적으로 완벽주의자, 빈틈이 없다, 일 중독자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상처 입은 자아인 유배자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늘 고삐를 조이면서 살게 되죠. 아마 공감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 자유롭지 않아요. 저는 특히 강의 전에 관리자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더 완벽히 하고 싶고 선생님들을 만족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에 모자란 것은 없는지 계속 보충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수업 준비하다가도 졸리면 자면 안 돼, 더 완벽히 해, 이런 압박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 보면 실연을 당한 사람이 그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일에 파묻힌다던가, 어릴 때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수치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이 이를 악물고 성공을 해서 냉혈한 권위자가 된다던가, 이런 상황 역시 관리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강박적이고 엄한 캐릭터가 꼭 한 명 정도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 실패해서는 안 된다, 풀어져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가 상담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다 같은 이유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야지만 버림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밑면에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고삐를 조이고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지키고 안정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관리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너액티브 카드에서도 관리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관리자는 일단 표정부터가 편안하지가 않아요. 경직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통제하는 게 이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규칙이나 윤리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어기면 봐주지 않는 그런 사감 선생님 같은 역할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참 쉽겠어요. 중요한 건 이들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 역할을 고수하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소방관 부분이에요. 소방관을 맡은 부분은 유배된 부분들이 활성화돼서 위험하다는 인식이 들면 자율적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소방관이라는 이름처럼 감정의 불을 끄기 위해서 출동하는 소방관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맨 첫 그림에 소방관이 그려져 있죠. 평소에는 관리자가 개인을 잘 통제하고 있지만 관리자의 통제를 벗어날 만큼 개인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 벌어지거나 갑작스럽게 어떤 감정이 폭발할 만한 사건이 벌어져서 말 그대로 유배된 부분이 탈출을 하게 되면 그때 소방관이 출동을 하게 돼요. 소방관은 방법의 절차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유배된 감정에서 개인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는데요. 그 방식이 너무 충동적이라 위험한 상황을 불러오기도 해요. 더 강하고 센 자극을 통해서 감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소방관이 존재하는데요. 나의 소방관이 어떤 형태로 활동하는가가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너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을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회피하는가? 어떤 방식을 써서 그 감각을 잠재우는가라고 자문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흔한 방식이 달고 매운 것을 먹거나 폭식하는 거, 또 미친 듯이 운동을 한다던가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잠만 자거나 아니면 쇼핑을 한다던가 혹은 감각적인 쾌락에 몰입을 하기도 하죠. 음주나 흡연도 다 소방관 활동에 포함이 돼요. 그러한 행위로 감정을 회피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잠깐은 잊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환경이 갖춰지면 기존에 유배된 감정은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이 소방관 활동이 활성화되고 특정 보상 행위에 의존을 하다 보면 무언가에 중독될 위험이 증가하겠죠.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같은 각종 중독부터 거식증과 같은 섭식 장애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한 단계 나아가는 게 자해나 자살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의 소방관은 주로 어떤 방법을 쓰나요? 그치만 소방관이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소방관을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일에 파묻히거나 어떤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잠시 쉬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특정 감정에 압도되기 전에 미리 좀 해소를 하면서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절한 소방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관리자와 소방관의 공통된 목적은 유배된 부분을 보호하고 통제하는 것이겠지만 그 방법이나 절차가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도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청소년 내담자가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일 때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그 후로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점점 우울한 상태에 빠지더니 지금은 밖에도 안 나가고 집안에만 있어요. 자신도 이게 문제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구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을 해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싶은데,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싶은데, 아무런 위로도 와닿지 않아서 계속 힘들어해요. 잊으려고 게임도 해보고, 아이돌 공연도 찾아보고 하지만, 잠깐 즐겁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바로 무기력해지는 거죠. 때때로 과거의 기억이 생각나고, 그때 감정이 올라와서 잠을 잘 못 자요. 점점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져요. 이게 바로 유배된 부분이 활성화된 상태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별로라서, 내가 부족해서 친구들이 나를 싫어했구나. 안 되겠다.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운동을 해서 몸도 키우고 강해지면 돼.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나를 무시했던 애들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수 있어. 이제부터 잠도 안 자고 나는 공부만 한다. 혹시 이대로 내가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닌가 두려워져서 검정고시라도 봐야 되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밤낮 없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괜찮은 척, 이제 다 나아진 척 연기를 하면서 집 밖으로 나서게 되죠. 이게 바로 관리자 부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용기를 내서 독서실을 가다가 이 아이가 자신을 괴롭혔던 같은 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딱 도망치듯이 집으로 왔는데 그러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 거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부모님 몰래 술을 마시고 방에 틀어박혀서 밤낮 없이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면서 게임 속의 캐릭터들을 막 쏴 죽여요. 이게 바로 소방관의 방식이겠죠. 이렇게 우리 안에는 유배자와 관리자, 소방관이 역할을 바꿔가면서 영향을 줘요.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유배자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하면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관리자의 힘이 강하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완벽주의자가 되겠죠. 그런데 소방관이 주도를 하면 충동적이고 반항적인 상황을 더 많이 만들 거예요. 사실 부분들은 옳고 그름을 잘 몰라요.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FS에서 특히 이너액티브 카드에서 좋고 나쁜 부분은 따로 없고 사실은 모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FS에서는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큰 존재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유배자, 보호자처럼 극단적인 부분들만 있지는 않겠죠. 참 자아라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모든 부분들의 극단을 조율하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IFS에서 가장 핵심적인 존재인 참 자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참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의 전체 인격이자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참자아는 내면가족 체계 시스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 마음의 본질로 건강하게 자녀를 돌보고 성장시키는 부모와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혹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로 부분들을 이끌어 나가는 존재예요. 참자아는 우리 안에 유배자나 보호자 군단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줄 수도 있고 또 모든 부분들을 분별 없이 바라보고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참자아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상담이나 수련을 거치지 않아도요. 있다,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사람마다 얼마나 자주 연결되어 있는가, 얼마나 깊이 그리고 오래 참자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느낀 바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자아의 존재는 IFS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심리치료 모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융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셀프와 아사 올리지의 정신 종합 치료에 등장하는 하이어 셀프라는 개념 역시 같고요. 사실 많은 영성 안에서 참자아와 유사한 개념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본질, 불성, 참나, 혹은 내면의 빛, 순수의식이나 잠재의식, 초의식 여러 가지로 불리고 이름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심리학에서는 지켜보는 자아, 관찰하는 자아, 배경자아 같은 이름으로도 부르죠.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는지 거리를 두고 관찰을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차분해지고 안정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참자 상태일 때는 어떤 자극이 와도 그것을 일어난 사실로 볼 뿐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얽매이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라고 거리를 두고 차분하게 지켜보고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자아는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우리의 본성, 큰 자기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알아차림이 잘 되고 있는 상태 혹은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라든지 잠재의식과 잘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교재 8쪽에 보시면요. 참자 상태일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특징이 8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영어 앞글자인 C를 따서 8C라고 부르죠. 번역을 해보면 침착함, 자신감, 창의력, 호기심, 용기, 연민, 연결됨, 명료함이 있어요. 이렇게 내담자가 참 자아와 연결되거나 참 자아 상태일 때는 모든 마음의 부분들을 관찰하고 수용하면서 건강한 역할로 기능하도록 조율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어떤 게 참자아의 상태일까? 우리 선생님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참자아의 상태인가 아닌가? 이것을 체크할 때 제가 가장 쉽게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예요. 내가 지금 두려운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지금 마음이 편안한가? 불편한가? 전체적으로 지금 사랑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아닌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혹은 대상을 바라볼 때 나나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비난하고 자책을 한다. 혹은 두렵거나 회피하고 싶다면 그것은 참자가 아닌 유배자나 보호자가 더 활성화된 상태일 거예요. 그렇지만 참자 상태라면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한없이 차분하고 편안하고 심지어 연민심이나 자비심이 들기까지 하거든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갖게 돼요. 같은 실수를 해도 우리가 스스로를 가혹하게 몰아붙이거나 아니면 상대를 엄청 비난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대상, 예를 들어서 연인이나 아이, 뭐 혹은 반려동물이 실수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화내지 않고 외려 달래줄 수 있죠. 삼자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모든 부분들과 상황을 그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혼란스러운 상황, 혼란스럽고 힘든 순간에 두려움에 압도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황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차분하게 정리를 하거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아이처럼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으로 도전을 해보기도 하고 창의력이나 영감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게 참자아와 연결된 상태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존재하는 참자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정화하는 것이 IFS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물론 참자아와 연결되기 위해서 꼭 IFS식의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다양한 방식의 상담이나 명상, 마음 챙김, 또 저처럼 타로를 뽑아보고 생각을 해본다든지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내면의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존재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럴 때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보고 들여다보려면 이너액티브 카드가 엄청나게 유용한 도구로 우리 선생님들께 활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까지 이론적인 설명이 꽤 길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카드로 지금 내면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다시 이론 수업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실습은 의식의 거실에 위치해 있는 부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가볍게 지금 내 마음은 혹은 지금의 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카드 세장을 그림을 보고 한번 골라주세요. 우리 선생님의 카드를 보니까 일단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카드는 굉장히 바쁘다. 정신이 없다. 사실 첫 번째 카드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을 하는 약간 멀티플레이어 같은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 카드의 특징은 뭐냐면 뭐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히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되게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수련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주업으로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너는 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방향성은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목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카드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는 우리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는 바쁜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이렇게 배우고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다 보면 나의 내면 아이가 원하는 욕구는 좀 들어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베란다에 아이가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우리 선생님이 미리 준비하고 늘 앞서서 계획하고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도태되면 안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미리 해야 되겠다라는 앞서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주시하는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카드처럼 늘 바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미래에 대한 준비나 불안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카드에 근본적인 동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카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지의 것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 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창의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이 내면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내가 어떤 생계나 직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지만 재밌을 것 같은데 해보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마치 타로 카드에 바보 카드처럼 그려져 있잖아요. 그림이요. 그쵸?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 실제로 근데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는 것도 에너지가 되게 많이 소모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내면에서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상을 하고 꿈꾸는 것만으로도 실제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걸 너무 또 생생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경험을 했다라는 착각이나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일수록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 무기력함이나 무력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쵸? 단순한 사람은요, 아이 뭐 됐어 하지 말지 뭐 이거 해서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고 싶은 게 많으면 그만큼 내가 더 많은 꿈을 꾸고 그중에서 행동할 수 있는 건 우리 에너지나 체력이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고 아마 주변에서는 우리 선생님을 게으른 사람으로 안 볼걸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중에서 10개가 있으면 한 4개밖에 못하면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우리 선생님은 쓰고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챙겨주고 사실 제가 보면 요리를 해서 나눠주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나로 인해서 어떤 충족감을 느끼고 그것을 보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내가 받고 싶은 돌봄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 선생님이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첫 번째 카드가 보여지고, 또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한대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의 여유가 있어. 라는 거기서 오는 보상도 저는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우리 선생님의 모험심을 보여주는 내면의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도전 의식을 가지고 한번 경험해보고 나아가보고 아무리 옆에서 위험하다고 해도 나는 잘 될 건데 라는 근데 안전하다라는 그런 감각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은 사실 참자와 연결되어 있을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두 장의 카드에서 우리 선생님의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소방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좀 쉬게 만드는 거죠. 비축하게 만들기도 하고, 왜냐면 계속 활동만 하면, 계속 도전만 하면 고갈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갈되어 있어라고 느끼는 것도 사실 선생님의 내면의 부분이 선생님을 잠시라도 쉬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카드를 소방관에 분류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세 장의 카드를 보고 이 부분이 내 소방관인지 아니면 관리자인지 유배자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사실은 내가 고르는 모든 카드들이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든 아니면 힘들어 보이든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대로 보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지막 카드가 좀 더 유배된 부분에 가까울 것 같고, 혹은 만약에 이 가운데 카드도 우리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통제적인 환경에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을 넘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식의 소방관일 수도 있어요. 공감되세요? 네, 그쵸. 그런 방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의 그림만 보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실제적인 경험, 그리고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죠? 이런 식으로 카드를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카드를 우리 선생님들이랑 배우면 아마 훨씬 더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을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어떤 이유로 수업을 신청하게 되셨는지 여쭤보았을 때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너액티브 카드를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래서 끌림이 있었는데 해석법이나 활용법이 그 어디에도 없어서 제대로 활용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얘기였어요. 맞아요. 그쵸. 이 카드는 해설서가 없죠. 심지어 카드에 배정된 이름도 없어요. IFS 구조가 있기는 하지만 카드에 정해진 구조는 없죠. 번호도 제목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제가 논문에 많이 인용한 저자들의 저서나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이기도 해요. 이 카드에는 명칭도 구조도 없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모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카드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읽을 수 있는 고정된 해석은 없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에요. 해석의 다양성을 위해서 일부러 만들지를 않은 것이죠.
개인에 따라서 같은 카드인데도 보는 시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너액티브 카드로 상담할 때는 가급적 상담자가 먼저 카드를 읽어주기보다 내담자가 이 카드를 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카드를 고르거나 선택된 카드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지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치만 대면 상담이 아니라 전화 상담의 경우라면 상담자가 먼저 이러이러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안내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상담자 과정을 운영을 할 때 이너액티브 카드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속마음을 유추해보는 실습도 해봤었거든요. 마치 심볼론 카드처럼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고정된 방식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방식이 일단은 더 우선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께 이 카드를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든 카드의 그림 속의 상징과 의미 그리고 진한 임상들을 자세히 안내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너액티브 카드들을 각 부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그룹으로 나눈 저자의 방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안내 드릴 거예요. 그치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명심하실 것은 제가 안내해드리는 여러 임상과 해석이 결코 전부가 아니고 내담자가 카드를 어떻게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먼저 수용해 주시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래 카드가 가진 의미를 한번 되짚어 주거나 그것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타로 카드를 도구로 상담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이너액티브 카드를 알려드릴 때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그림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텐데요. 그치만 실제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그림을 보고도 혼란스러워하거나 감정과 접촉하는 게 어려울 때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개입하지 않거든요. 일단 내담자가 카드를 충분히 들여다보고 알아차리거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떤 기억이나 경험이 떠오르는지 이것을 먼저 듣고 우리 선생님들의 해석에 첨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당부를 드릴게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돼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담에서는 그런 방식을 지킬 때 실제 내담자의 감정과 카드의 메시지가 더 일관되게 보이고 카드를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조금 이론을 살펴보고 또 실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마지막 이론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이가 굉장히 많은 카드가 한 장 있어요. 즐거운 유년기를 보낸 내담자라면 이 카드를 보고 아, 어린 시절에 너무 즐거웠는데 다시 한번 아무 걱정 없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누군가의 보호자 역할을 하느라 지쳤던 내담자라면 이 카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실제 제 사례기도 했어요. 이 그림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던 내담자와 상담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내담자와 동생들을 방치했대요. 그래서 세 명의 동생들을 부모를 대신해서 양육하느라 어린 아이로서는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내담자가 이 그림을 보더니 내가 또 다 거두어주고 돌봐줘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너무 싫대요. 이렇게 카드를 보는 개인의 시선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카드가 즐겁고 밝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보는 우리의 감정이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해버리면 내담자가 자기 감정을 만나기도 전에 특정 감정으로 초점을 맞춰버리게 될 수도 있죠. 상담자가 먼저 카드를 읽어줬는데 내담자의 감정과 딱 일치하면 다행인데요. 만약에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담자와의 라포,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짐작하지 않고 일단 카드를 설명하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 카드가 가진 의미나 상징을 안내해 주시면 내담자 스스로 더 많은 감정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카드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자율성을 담보로 하는 도구라서요. 사실 저는
제 강의에 정말 자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연구하고 실제 상담에서 적용하면서 '아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구나. 이런 의미로 읽혀지는구나.'를 확인했기 때문에요. 그 작업을 5년 내내 했어요. 또 이너액티브 카드로 하는 강의나 집단을 셀 수 없이 많이 진행을 했으니까요. 적어도 이너액티브 카드로 하는 상담은 제가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드 그림만 보고 이분의 마음을 줄줄줄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라고 하더라도 원칙은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림에 대한 설명만 잘 이해하고 적용을 하셔도 상담에서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내담자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알려드리는 카드의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서 이야기하는 내담자가 있다면 '왜 그렇게 말할까? 이분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숨은 이유를 원인을 찾아보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조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이는 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참여자들과 함께 수업을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분만 독특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뼈아픈 실수를 많이 경험하면서 찾게 된 팁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헤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높아심에 먼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 드리는 내용들을 카드를 자세히 이해하시는 데 참고하시고 실제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경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읽혀질 수도 있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카드를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도구를 활용하지 않는 언어 상담의 경우에는 내담자의 핵심 감정이나 이슈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 탐색을 해요. 그 과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조심스럽게 신뢰를 쌓으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이 담긴 카드를 쓰면 그림이 가진 의미나 메시지가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겠죠. 그것이 참 명쾌하고 때로는 내담자나 상담자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감정을 대신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치 않는 감정을 그림을 통해서 직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더 섬세하고 안전하게 접근을 하시기를 저는 항상 당부를 드려요. 그것은 타로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제 말을 듣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은 이론 공부를 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첫 수업이기 때문에 실습을 좀 더 진행을 해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카드를 보고 골랐잖아요. 이번에는 보지 않고 카드를 골라서 아까 뽑은 카드랑 함께 비교를 해 보려고 해요. 오늘의 마지막 실습이 될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첫 번째로 모든 카드를 섞어서 보지 않고 카드를 3장 고르는 거예요. 질문은 뭐냐면 "지금 내 무의식에 활성화된 부분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먼저 보지 않고 카드를 3 장을 골라서 펼쳐 보세요.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우리 선생님들 골랐던 카드 3장 있죠. 내가 그림을 보고 골랐던 카드 3 장을 위에다가 배열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래에다가 이제 내가 보지 않고 골랐던 카드를 배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실습을 몇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해 보니까요. 위아래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열을요. 위아래를 바꾸지는 마세요. 의식 무의식을 섞지는 마시고요. 대신에 양옆으로 좀 바꿔 가면서 위에 있는 카드에 짝꿍이 되는 카드가 아래에 있을 거예요. 마치 연관성이 있다든가 서로 뭔가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다든가 좀 비슷해 보이는 카드끼리 위아래로 매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6 장을 골라 보실게요.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카드를 보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전의 임상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이 카드 조합은 선생님들과 같은 이너티브 정규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 중에서 실제 사례로 이렇게 실습 시간에 뽑았던 카드인데요. 제가 동의를 구하고
카드를 가지고 와봤어요. 좋은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선생님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카드를 뽑아 본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좀 안전한 방식이랄까요? 그러니까 카드를 보고 고르는 방식은 적어도 내가 인지하는 면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집단 상담을 할 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맨 처음에는 카드를 다 보고서 고르게 해요. 그래서, 카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구나. 또 한 번 이렇게 감정을 개방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이제 무의식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카드를 보지 않고 하는 방식으로 섞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여자분께서 이 카드를 뽑았을 때 맨 처음에 우리 선생님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카드를 그림을 보고서 골랐어요. 그런데 이 카드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화가 난다. 자꾸만 화가 난다, 요즘. 그런데 그 분노의 원인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 뒤엎어서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좀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의식에서 어떤 부분이 활성화됐는지 카드를 보지 않고 골랐더니 이 세상의 카드가 나온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비슷한 조합의 카드가 있으니까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카드 대여를 하신 거죠. 카드를 통해서 저와 함께 그 의미를 찾아본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라고 했더니 이 분이 요즘 많이 생각하시는 게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고 싶다라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실제 이 카드는 독립의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왜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는 이 카드를 배울 때 제가 안내를 드릴 텐데요. 그래서 혼자만의 힘으로 잘 살아가고 싶은데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들의 통제를 받을 때마다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혼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너무 큰데 그것을 하기에는 현실의 내가 너무 취약해서 아직은 내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때때로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그냥 편히 살자. 지금 안정된 이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자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 내면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고 계속 허기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잔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배우거나 먹거나 이런 방식으로 충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도전을 하거나 나서기가 어려운 지점은 아직은 내가 좀 더 취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뭔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우리 내면의 부분이 도전을 하지 않고 좀 더 안정된 영역에 머물게끔 만들고 있다. 그 부분이 우리 내면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보는 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방식으로 카드를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저의 관점에서 조금만 해석을 덧붙여 보자면 지금 이 호호 할머니 마냥 넉넉한 인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 내면에 사랑받고자 하는 부분, 인정받고자 하는 부분, 그것을 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한테 먼저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이 많은 존재여야지만 누군가에게 베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의 내면에서는 내가 사랑받고자 먼저 그러한 선행이나 호의를 베푸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어릴 때 내 자아상이 굉장히 취약하고 유약했다면 이제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베풀어 줄 수도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좀 더 받아들이기 위한 우리 자아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선생님은 두 장의 카드로 봤을 때
여기도 하트가 막 넘치고 여기도 하트가 넘쳐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분이다. 사랑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겠죠. 그것을 채워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어릴 때의 자아상과 상관없이 되게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유롭고 모험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그게 이 카드에서도 느껴지는 게 힘든 상황이죠. 내가 신체적인 한계나 장애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선생님께서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하셨던 이유도 내 안에 있는 자립심이나 독립심 이런 것들을 좀 더 키우고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의 역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 장의 카드만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용기 있고 강단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어릴 때 그런 통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삶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가보고자 하는 내 힘으로 서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더 발달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선생님이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를 하지 못해서 내가 되게 게으른 사람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카드에서 왜 그럴까 원인을 좀 보여주는 그림이 이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시도했다가 뭔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처를 받거나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그 몇 가지 계획 중에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불안정한 이러한 계획들은 생각만 하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대리 충족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우리 선생님을 보호하는 우리 마음의 부분의 역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호자의 역할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어떠세요? 위태위태하다 그 말이 선생님에게 내재화돼서 너무 위험하고 위태로운 길은 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은 본투비 모험가다. 네, 그래서 늘 그것을 꿈꾼다.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서 나서는 것을 항상 꿈꾸고 생각하고 있다, 상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앞뒤 가운데로 나온 이 카드가, 그죠? 의식에서도 나오고 무의식에서도 나온 음, 75장 카드 중에 이 카드 한 장이 중복돼서 나왔다는 거?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마음의 소리를 찾아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를 지금은 다 알지 못해서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수업을 다 들으시고 나서 이 카드에 대한 의미를 다 알고 나면 훨씬 더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고 위아래가 되게 상반된 카드가 나왔어요. 첫 번째 카드는 우리 선생님이 지금 쉬고 계시면서 내 시간도 너무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 내면에서는 자꾸만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럴 수도 있겠죠. 휴직을 하면서 앞으로 복직을 하게 됐을 때의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줄어드는 게 너무 아까워서 네, 미리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자꾸만 떠올려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내가 그것을 더 회피해서 지금의 시간을 만끽하게 되죠. 그래서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두 장을 그렇게 연관 지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무의식에서는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제로 보기도 하겠죠. 두 번째 카드, 새로운 걸 배우고자 하는 우리 선생님의 열정이나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일 외에, 그러니까 본업 외에 지금 휴직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으신 게 아닌가. 성취감? 일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이나 기술이나 뭔가 그러한 면에서의 성취감을 좀 더 만들고자 하는 무의식의 노력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들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고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공통점인 것 같아요. 회사를 나왔을 때 나는 뭘 할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배우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평가하고 비난하고 만약 이런 마음의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어요. 밑에 있는 카드를 보니까 큰 변화를 주고자 하는 내면의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의 의식이 혹은 무의식이 알든 모르든 그것을 위해서 이너액티브 이 과정에 참석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면의 돌봄이나 치유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장 내면을 변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연결을 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드 조합이 너무 절묘해요. 같은 그룹에 있는 카드들이고 여기는 세트가 되는 카드거든요. 똑같은 인물의 형식이 다른 거죠. 상황 자체가 다른데 정말 카드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첫 번째 위아래 카드는 둘 다 굉장히 바쁘고 조급하고 내가 잘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강박 때문에 진짜 내가 원하는 욕구는 잘 충족이 되지 않고 혹은 그것을 외면하고 너는 좀 기다려. 그러니까 내면 아이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자유롭게 놀고 쉬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도전하고 경험하는 것인데 일단 내가 해야만 하는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우리 선생님한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도 그렇고 두 번째 이 카드도 굉장히 바쁘게 일에 집중하면서 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쵸?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것을 잘해야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가운데 그림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진절한 연결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실 이런 일이죠. 통하고 그리고 어떤 연결을 돕고 상담을 해주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내면에서는 이렇게 누군가와 교감을 하고 진실되게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잘 하려면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내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마지막 그림은 제가 이렇게 두 장의 카드가 굉장히 비슷한데 대비되는 카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장은 내가 정말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보고 도전해보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왔고, 반대로 여기서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부담이나 압박감에 힘들어하는 아이가 나왔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저는 이렇게 보여요. 첫 번째 카드가 우리 선생님이 추구하는 나의 이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아래 단에 있는 카드가 내 무의식이나 내면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데,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도전하면서 그것을 잠시 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역할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 둘 다 이게 내 안에 있죠. 그래서 이것을 기꺼이 내가 짊어지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선생님의 개방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쁜 아이들, 물론 이 부분은 좀 여유가 넘치기는 하죠. 자신감이 넘치기는 하지만,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다 완벽하게 계획을 하는, 그리고 미리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 요렇게가 되게 힘들어 보이고, 이 두 개가 내 내면에서 진짜 원하는 어떤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때요, 우리 선생님?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눠봤어요. 오늘 첫 수업이었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맞춰볼게요. 제가 초반부에 카드를 활용한 실습을 더 많이 진행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카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하는 해석이 더 솔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날것이잖아요. 그때 느껴진 게 봤을 때 의미가 있어서 나중에 카드를 다 의미를 배우고 나서 했을 때 해석은 물론 더 깊이가 있고 풍부해지지만 지금 하는 실습은 이때만 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초반부에는 실습을 많이 진행하고 중반부, 후반부부터는 카드 이론, 그러니까 카드의 그림의 의미를 배우는데 좀 더 집중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첫 강의가 어떤 식으로 각자의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정월 대보름인데요. 예전부터 이맘때 뜨는 보름달 아래에서 여신께 대지의 풍요를 기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달이 꽉 차는 만월은 우리의 무의식을 더욱 깊이 열어주는 힘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날 우리 선생님들과 만나서 내면을 탐색하는 이너액티브 카드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게 정말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현실의 어려움은 결국 내면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도 마음이 허기져 있다면 그 풍요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 테니까요. 결국에는 우리 내면의 모든 부분들이 안정되고 편안해야 외부 현실도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치유하고 채워갈 수 있다면 그 변화가 현실에서도 풍요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너액티브 카드를 통해서 더 깊이 자신을 마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남은 시간 잘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더 반갑게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